지난 1971년에서 1983년 사이 알래스카 서론에서 21명의 여성을 납치, 성폭행, 살해한 혐의로 461년형을 선고받았던 로버트 한센. 지난 1977년 12월부터 1978년 1월 단 한 달 사이 4명을 살해하고 피해자의 혈액까지 마셔 일명 세크라멘토의 뱀파이어로 알려진 흡혈살인마 리처드 트렌튼 체이스. 세상을 경악시켰던 사이코패스 연쇄 살인마를 검거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배경에는 이것이 있었다. 연쇄살인이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무동기 범죄를 푸는 열쇠, 프로파일링이다. 살인, 성폭행, 강도 등 인간이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19세기까지 지배적이었던 이론은 관상학으로서 범죄자는 태어날 때부터 외형적, 신체적으로 특징을 타고난다는 것이었다. 19세기 말 이탈리아 의사 체자레 롬브로조는 자신의 저서 범죄인론에서 생김새와 체격 등 신체적 특징에 따라 범죄자를 구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6,034명의 범죄자를 연구한 그는 폭력범은 두개골이 둥글며 손이 길다, 사기꾼은 턱이 넓고 광대뼈가 돌출됐다는 등 인간의 신체적 특징을 범죄와 연관지었다. 그러나 20세기 초 범죄학자들은 정신분석학파의 창시자인 심리학자 지그문트 프로이드 등의 자극받아 범죄형 인간의 특성을 타고난 외모가 아닌 범죄에 이르게 하는 정신적 과정, 즉 심리에서 찾기 시작했다. 경찰 수사관들은 건물에 침입한 방식이나 희생자를 선택하거나 살해할 때의 방식 등 범행 수법을 통해 상습적인 범죄자들의 소행임을 유추해낼 수 있다고 깨달았다. 사건 발생 127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악명 높은 영국 런던의 잭 더 리퍼, 즉 살인광 잭 사건. 1888년 8월과 11월 사이 5명의 성매매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체까지 훼손했던 이 사건은 심리 분석이 시도됐던 첫 번째 연쇄 살인 사건으로 그 결과가 문서로 남아있다. 당시 희생자의 부검을 담당했던 토마스 본드 박사는 5명의 희생자가 모두 한 사람에 의해 살해됐다는 의견과 함께 범인의 특성을 제시했다. 범인은 사체를 절단한 것으로 보아 음란증 환자이며 일정한 직업 없이 연금으로 생활할 가능성이 높고 나이는 중년이며 옷차림은 깔끔하고 중후한 편이라는 것이다. 이 내용은 살인광 잭 사건 발생 100주년을 맞은 1988년에 FBI가 발표한 범인 추정 정보와도 유사하다. 그러나 토마스 본드 박사의 범인 추정 정보에도 불구하고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았다. 이후 범죄자의 심리 분석이 주목받게 된 계기는 1940년부터 16년간 50여 차례에 걸쳐 뉴욕의 역, 극장 등에 폭발물을 설치해 많은 사상자를 낸 매드 바머, 즉 미치광이 폭탄 제조범 사건이다. 당시 수십 명이 희생된 이 사건은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았다. 결국 뉴욕 경찰은 정신과 의사인 제임스 브리셀 박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는 폭탄 테러범을 쇄심한 성격의 중년 독신 남성, 만약 범인을 만나게 된다면 단추가 2줄로 달린 양복 상의를 입고 단추를 모두 채운 모습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실제로 1957년 1월 경찰에 검거된 범인 조지 매트스키는 브리셀 박사가 묘사한 인상착의와 정확히 일치했다. 이를 계기로 범죄 연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심리 분석은 현재는 프로파일링이라는 수사 기법으로 발전해 흉악범을 잡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인류는 그 어느 때보다 과학이 가져다준 문명의 이기를 누리고 있다.
범죄 수사에서도 마찬가지다. 지문과 족족, CCTV 판독, 거짓말 탐지기, 최면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 수사 기법은 강력 범죄의 수사와 검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반면에 과학 발전의 부작용으로 신정수법의 범죄 또한 급증하고 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무동기 범죄, 피해자의 신체를 훼손하는 엽기적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범죄자는 범행 현장에 그 어떤 증거도 남기지 않는 치밀함을 보인다. 기존 수사 기법으로 접근이 어려운 사건들이 증가하고 있는 범죄 현실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른 것이 있다. 바로 프로파일링이다. 행동과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행동 유형은 마치 지문처럼 자신의 인격적 특성을 나타낸다고 한다. 즉, 인간의 행위를 통해 특정 인물의 기본 인성과 행동 유형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범죄 분야에 적용해 범행 현장에 남겨진 단서를 바탕으로 범죄자 유형을 추정해서 해당 범죄의 수사선을 설정하고 관련된 용의자 집단 등을 축소하는 것, 이것이 바로 프로파일링이다. 즉, 범죄 행동의 패턴을 세밀하게 분석하면 범인의 성격은 물론 교육 정도, 경제적 상태, 취미 등을 추정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범죄자의 유형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범죄자와의 면담을 통해 범죄 관련성과 행동 단서 등을 파악해 수사관에게 용의자에 대한 전략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 또한 프로파일링의 영역이다. 프로파일링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용의자의 나이, 직업, 성격, 용모 등의 프로필을 추정하는 범죄자 유형 분석 프로파일링. 서로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범죄가 동일인에 의한 범행인지 판단하는 연관성 프로파일링. 연쇄적으로 발생한 범죄의 지리학적 분석을 통해 범인의 거주와 생활 가능 지역을 선정, 수사에 활용하는 지리적 프로파일링. 용의자의 언어 분석을 통해 특성을 파악하는 언어 프로파일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활용되는 프로파일링 방법은 미 연방수사국 FBI에서 주로 사용하는 범죄자 유형 분석이다. 만약 미국에서 백인 여성의 시신이 훼손된 채 발견됐다면 범인으로 누구를 추정할 수 있을까? 그 보기로 뚱뚱한 흑인 남성, 마른 흑인 남성, 마른 백인 남성, 뚱뚱한 백인 남성이 있다면 정답은 세 번째, 마른 백인 남성이다. 범죄자 심리 분석 유형에 따르면 잔혹 범죄의 경우 백인 피해자는 백인이, 흑인 피해자는 흑인이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여기에 훼손 상태가 심한 것을 통해 범인이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는데, 심한 정신질환의 경우 대부분 마른 체형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FBI는 또한 비슷한 부류의 범죄 전과자들의 정보를 이용해 범인의 특성을 파악했는데, 범인이 희생자를 살해한 뒤 1시간 넘게 시신을 훼손했다면 그 살인범은 늙었거나 경험이 많다고 여겨진다. 범인이 시신을 숨길 생각 없이 공개된 장소에 유기했다면 희생자를 경멸하려는 의도며, 반대로 시신을 범죄 현장이 아닌 다른 곳에 유기했다면 살인자는 현장에서 도주할 때까지 시신의 발견을 늦추고자 했거나 도주로를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범인이 범죄 현장에서 손에 잡히는 물건을 사용했다면 충동적인 살인일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무단 침입용 도구 또는 무기를 사용했다면 계획적인 범죄라고 여긴다. 범인이 시신의 옷을 입히거나 원래대로 되돌려 놓는 행동을 했다면 그 범인이 강박증을 가졌을 가능성이 많고 면식범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편 FBI는 범죄 심리 분석, 즉 프로파일링을 통해 계획 범죄자와 우발 범죄자의 유형을 공개했는데, 계획범의 경우 매우 지능적이고
사회적으로 유능하며 성적인 문제가 없고 대부분 배우자가 있으며 관계도 원만하다고 한다. 반면 우발 범죄자는 대부분 혼자 살고 있으며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고 심각한 유형의 정신질환을 가진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러나 범죄자 유형 분석 프로파일링은 자칫 잘못하면 엄청난 수사의 혼선은 물론 무고한 시민들을 용의자로 몰고 갈 수도 있다. 2002년 가을, 미국 워싱턴 DC 일대에서 10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일명 워싱턴 저격수 사건. 당시 FBI는 범죄자 유형 분석을 통해 화를 잘 내고 지적이며 아이가 없는 백인 남성을 범인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체포된 용의자들은 흑인이었고 그다지 머리가 좋은 편도 아니었으며 그중 한 사람은 4아이의 아버지였다. 결국 범인은 걸프전에도 참전했던 군인 출신 존 앨런 무하마드로 밝혀졌다. 프로파일링을 통한 추정과 정반대의 용의자가 범인이었던 것이다. 1991년 개봉된 영화 양들의 침묵. 이 영화는 프로파일링의 세계를 처음으로 일반 대중들에게 알린 작품이다. 영화 속에서 변태 살인범을 추격하기 위해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고 수감된 한니발 렉터 박사를 면담하며 고도의 심리전을 벌이는 FBI 신참 요원 클라리스 스털링. 그녀의 직업은 프로파일러다. 프로파일러의 활약상은 영화뿐만 아니라 과학수사의 진수를 보여주었다는 크리미널 마인드, CSI 과학수사대 등 TV 드라마를 통해서도 박진감 있게 그려졌다. 그러나 점점 연쇄 살인이나 묻지마 범죄 등이 증가하면서 프로파일러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은 가상의 세계가 아닌 현실에서다. 프로파일러는 프로파일링의 주체로 우리말로는 범죄심리 분석 수사관이다. 범행 현장에는 범인이 남긴 물리적 증거나 심리적 단서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살인 사건 현장의 경우 지문이나 족적, 기물 파손, 피해자의 손상 정도를 통해 범인이 무엇을 만졌고 현장에서 어떻게 행동했으며 피해자와 어떤 상호작용이 있었는지, 이후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데 프로파일러들은 이를 바탕으로 범행 현장을 재구성해 수사의 주체인 형사들에게 그 정보를 제공한다. 즉, 범죄 수사에 있어 컨설턴트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용의자가 검거된 이후에는 신문을 통해 자백을 이끌어내는데 이때 범인과의 고도의 심리전이 불가피하기도 하다. 간혹 프로파일러와 과학수사대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범죄 현장에 가장 먼저 들어가 DNA 등 법의학적, 생물학적 증거를 찾아내 전문 감정기관에 의뢰하는 과학수사대와는 달리 프로파일러는 범행 현장에 남은 흔적과 범행 수법을 심리학과 행동과학에 입각해 분석한 뒤 범인의 윤곽을 그려내는 것이다. 프로파일러 지망생이라면 꼭 읽어야 하는 필독서가 있다. 국내 살인자들의 인터뷰로 번역된 Whoever Fights Monsters와 마인드 헌터다. 이 책들의 저자는 1972년 세계 최초로 프로파일링 제도를 도입한 FBI에서 프로파일러로 활동하다 은퇴한 전설적인 프로파일러 로버트 레슬러와 존 더글라스다. 이 가운데 연쇄 살인범의 영어 표현인 시리얼 킬러라는 말을 만들어낸 로버트 레슬러는 프로파일러로 활동할 때 무수히 많은 사건의 프로파일링을 담당했는데 가장 유명한 사건은 일명 세크라멘토의 뱀파이어 사건이다. 1978년 1월 2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 주택가에서 임산부가 잔혹하게 살해됐고 범행 현장엔 범인이 피해자의 혈액을 마신 흔적이 있었다. 3일 뒤
첫 번째 범행 장소에서 1km 떨어진 곳에서 어린이를 포함한 3명이 잔혹하게 살해된 채 발견됐다. 이 사건의 프로파일링을 맡은 레슬러는 범인을 다음과 같이 추정했다. 25세에서 27세의 백인, 무직, 야위고 영양이 부족해 보임. 범인이 타고 간 차량이 발견된 곳에서 1km 안에 혼자 거주. 집에 범행 증거가 남아있을 것임. 정신병력이 있고 약물 중독 가능성 높음. 이 몽타주는 레슬러의 추정 내용에 따라 당시 그려진 것인데 얼마 뒤 검거된 범인 리처드 트렌튼 체이스는 레슬러가 추정한 내용은 물론 몽타주와도 정확하게 일치했다. 체이스가 체포된 이후 그의 끔찍한 과거사도 함께 드러났다. 어릴 때부터 이상 행동을 보였던 그는 토끼를 죽여 피를 마시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정신분열증 판정을 받고 정신병원에 수감되었다. 그러나 약물 치료 후 정신병원을 퇴원하고 애완동물을 죽여 피를 마셨는데 때문에 그에겐 드라큘라라는 닉네임이 붙었다고 한다. 체포 과정에서 레슬러의 범인 추정이 결정적이었다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레슬러는 범인 추정은 살인범을 찾는 것이 아니다. 그 일은 경찰관이 한다. 내가 범인을 추정하는 작업은 수사를 하는데 한낱 도구일 뿐이다 하며 자신의 공을 낮추기도 했다. 로버트 레슬러와 쌍벽을 이루는 전직 프로파일러 존 더글러스. 그는 영화 양들의 침묵에서 스콧 글렌이 연기한 베테랑 FBI 요원의 모델이었다. 1970년 FBI에 취직한 그는 1977년부터 FBI의 프로파일링 부서인 행동과학부의 범죄 심리 분석관으로 일하면서 FBI 아카데미에서 인질 협상 등을 강의했다. 로버트 레슬러와 마찬가지로 FBI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사건 해결의 단초를 제공한 그는 현역 시절 범인 압박의 달인으로 그 명성이 자자했다. 1979년 7월부터 1981년 3월까지 흑인 아동 등 총 26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조지아주 애틀란타 연쇄 살인 사건. 이 사건의 범죄 심리를 맡은 존 더글러스는 범인이 25세에서 29세 사이 미혼의 흑인이며 음악이나 행위예술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얼마 후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은 23세의 웨인 윌리엄스로 직업은 음반 기획자였다. 1982년 진행된 그의 재판에서 그는 연쇄살인 마지막 2건의 살인 사건에 대한 혐의로만 기소됐고 이후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한간에는 그가 확실하지도 않은 정황으로 누명을 썼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조지아 대법원은 그의 항소를 기각했고 원심을 확정했다. 형 확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바로 존 더글러스였다. 당시 그는 법정에서 담당 검사인 잭 멜러드의 뒤에서 조언을 했는데 범죄자 같지 않은 면모와 침착함으로 배심원들에게 호소했던 웨인 윌리엄스의 배심이 끝날 무렵 잭 멜러드는 그에게 다가가 존 더글러스가 코치한 대로 아주 작은 목소리로 웨인, 그 아이들을 죽일 때 짜릿하던가요? 하는 질문을 던졌다. 그러자 웨인 윌리엄스는 아니 라고 답하더니 갑자기 분노를 쏟아냈고 검사석 뒤에 앉아있던 더글러스를 향해 고함을 질렀다. 이를 고스란히 지켜본 배심원들은 윌리엄스의 폭력성을 엿보기도 했고 결국 그는 유죄 판결을 받고 종신형에 처해졌다. 이후 애틀란타에서 더 이상 유사한 살인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 미국에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또 한 명의 프로파일러가 있다. 미국은 물론 세계 각국